네, 잘 보여요. 네.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를 들면 4월 12일, 다음 주 두 번째 수업이 4월 12일 가능할까요? 어, 그, 7시. 아이고, 가능해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저녁 7시 맞죠? 예, 네, 저녁이요. 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네, 다음 두 번째 괜찮습니다. 수업은 4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하노이 시간 7시예요. 한국은 9시. 그다음에 세 번째 수업은 4월 22일 토요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여기 8시 오전. 그다음에 4월 22일 또 8시 오전. 이 19일도 가능해요. 이렇게 19일, 22일 8시 오전. 이렇게 수업이 가능할까요? 어, 그 나중에 전 반장님이 한번 네,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네, 요 일정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화면이 잘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이번 여러분들 수업에서 네 번을 하면서 한국어 통사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주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결국은 통사론은 문장에 대한 과목이니까 주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에는 문장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베트남어, 한국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제 문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이럴 때 언어. 그럼 언어라는 게 무엇이지? 언어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어떠한 특성이 있지? 아마 다른 수업에 대해서 수업에서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또 제가 수업하면서 간단하게 소위 말하는 언어, 일반적인 언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언어들 중에서 한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다 분석을 하면서 한국어의 문법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문법 체계가 구조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사로는 문장에 대한 연구이니까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문장은 철수는 미나를 만나요 할 때 철수는 미나를 만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어떤 순서로 문장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의 구조와 어순 단어의 순서를 말하는 어순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수가 미나를 만나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두 개의 문장이 어떻게 연결을 할까? 어떻게 문장이 커질까? 길어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다룰 때의 높임법. 아버지께서 이
아침 식사를 드십니다. 저는 친구를 만납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합니다. 부정법. 경찰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피동법. 그 다음에 철수가 영희에게 청소를 시켰다. 청소를 하게 했다. 사동법이에요. 그 다음에 철수가 밥을 먹어요. 현재.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과거. 철수가 밥을 먹을 거예요. 미래. 그 다음에 철수가 밥을 먹어요. 철수가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진행상. 그 다음에 양태. 양태는 철수가 미나를 만나요. 철수가 민나를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희망,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양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전반적인 한국어 통사론 수업을 구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제 말이 빠르지 않아요? 네.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아마 이런 수업은 대학교 다닐 때 들었지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듣긴 들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법 수업이 어려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런 문법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통사론, 형태론, 의문론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말, 베트남어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쩌면 한국어보다 더 자세하게 베트남어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국어의 모음이 모두 몇 개지요? 한국어 모음. 스물 하나, 모음이 21개 아니에요? 21개예요? 와, 저, 맞아요. 네. 단모음 몇 개, 이중모음 몇 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어, 베트남어 모음 모두 몇 개예요? 26개예요? 단모음 몇 개예요? 한국어보다 빨리 나와야 돼요, 답이. 베트남어의 단모음은 몇 개일까요? 이중모음, 삼중모음 있어요? 그러니까 단모음 몇 개, 이중모음 몇 개, 삼중모음 몇 개. 여러분 베트남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자음 모두 몇 개예요? 한국어 자음 몇 개예요? 19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모음 21개, 자음 19개, 모두 40개예요. 자음과 모음이. 그럼 베트남어 자음 몇 개예요? 12개밖에 없어요? 단모음만 12개? 단모음 12개. 이중모음은? 이중 모음은 원래 세 개만 있는데, 근데 우리 그거는 발음적으로 세 개 있고, 네. 표기적으로는 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딱 그냥 이중 모음이라는 게 좀, 외국인한테는 아까 âng 말한 것처럼 좀 많다고 해도, 근데 실제로 언어학으로 베트남어 이중 모음은 세 개만 있고, 삼중모음은? 삼중 모음도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원래 이거는 착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중 모음과 우리 그거 뜻 모음 그런 개념 좀 있어요. 어, 끝내는 모음. 네. 그거는 그다음, 합쳐서 막 그냥 보기에는 쌈중 모음인 것 예, 같지만 예. 근데 실제로 그거는 쌈중 모음은 예, 아니에요. 현실 네. 음에는 삼중 모음이 존재하지만 삼중 모음을 네. 표기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성조가 있지요. 베트남어에는 네, 성조, 네, 높고 낮고, 이렇게 높낮이 있는 거.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음, 음, 32개. 삼중 모음. 음, 예, 예. 음,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성조 아, 성조는 6개 여섯 있습니다. 개, 육성조가 있지요. 네. 한국어에도 성조가 있는 사투리가 있어요. 아, 네. 한국어 여러분들이 배우는 표준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지만 그래서 학교 이렇게 발음해도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산, 대구라는 지역, 경상도 지역에는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있어요. 그 사투리예요. 표준어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의문론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한국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한국어보다 여러분들이 어, 베트남어를 더 먼저 베트남어에 대해서 모음체계, 자음체계, 성조, 또 지금 말씀드린 높임법, 부정법, 시제 이런 것들 베트남 어학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알고 베트남어에 대한 지식하고 한국어에 대한 문법 지식이 서로 비교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 문법에 대한 지식이 더 좋아지고 또 한국어를 가르칠 때라든가 또 외국인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특히 한국 사람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적인 공통점, 문법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한국 어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 두 배, 세 배 이상 베트남 어학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 교수님, 네, 네, 실례하지만, 네, 수업이 아주 재미있으니까 혹시 예. 저희는 이거는 녹화해도 예, 됩니까? 예, 예. 아, 녹화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허용해 주시면 저희는 예, 예, 녹화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Recording in 월화 progress. 수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요일 날, 목요일, 복잡해지는데 좀 이따 제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요 12일, 12일이 아마 안 되면 13일 괜찮아요? 음, 네, 예, 일단은 이렇게 일단 생각해 놓고 여기도 20일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 한국어 통사론에 대한
수업 첫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도 여러 언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해서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생각하다,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명들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를 인간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걸 이제 생각하는 인간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말로 인간에 대한 학명을 호모 로쿠엔스, 언어적 인간 혹은 이제 이것은 로쿠언스는 말, 언어에 대한 뜻인데 소위 이제 인간만이 사람만이 말을 할 줄 안다. 그래서 talking human, 말을 할 줄 아는 뭐 생명체, 그래서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 그다음에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 이런 특징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을 규정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언어, 말을 할 줄 아는 것, 언어가 있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른 존재,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와 구분을 해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요. 그때 언어로 이제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언어를 갖게 됨으로 해서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정보, 생각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 후손한테 전승도 해줍니다. 이렇게 한다 보면 결국은 단순히 언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 도구 이런 개념은 아주 작은 개념이고 우리는 실제로 문자 언어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전달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아마 베트남에도 많은 역사 동안에 많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의 베트남의 역사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그것들을 계속 전달해서 여러분 시대까지 왔겠지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전 단계까지는 주로 문자 언어로 기록을 하고 저장하고 전승을 했다면 19세기, 20세기에 와서는 기계 문명의 발달로 녹음기로 인해서 우리는 문자 언어가 아닌 소리 언어, 음성 언어를 기록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전승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컴퓨터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문자 언어와 소리 언어가 동시에 기록되기도 하고 저장되기도 하고 전승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것도 보세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저는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은 베트남에 있는데 소통을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류의 발전, 언어를 통한 기록, 저장, 전승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한 소통,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선다. 문자 언어를 제가 음성 언어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녹음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모두가 기록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파일로 만들어서 각자 가지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만약에 후배한테 전해준다고 하면 전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발전, 인류의 발전은 실제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인류의 발전, 뭐 인류학 이런 공부를 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언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분, 또 베트남어학을 전공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는 그럼 그 언어라는 게 뭐지?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한 특징,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보통은 여기에다 이제 linguistics, 언어학이라는 이제 영어로 이제 linguistics인데 언어에 대한 학문을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 이것이 언어학이고 한국어학이 언어학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언어에 대한 연구. 그럼 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언어. 그럼 인간이 아닌 언어. 분명히 인간은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 다른 동물과 구분해주는 특징이 언어라고 했는데 왜 인간의 언어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자연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연 언어가 있으면 자연이 아닌 언어도 있나? 있지요. 요즘은 컴퓨터의 발전을 가져온 컴퓨터 C 언어, C 트리플 플러스, C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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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컴퓨터 언어. 그거는 인간의 언어처럼 자연스러운 언어, 자연 언어가 아니라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언어 혹은 기계 언어라고 하는데 그런 거와 대조되는 언어로서의 우리는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한국어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실제로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베트남어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베트남어는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베트남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의 그 아주 고대 역사를 보면은 지금부터 한 4천 몇백 년 전, 거의 5천 년 전쯤에 단군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제 한국 한반도에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진짜 정확한 진짜 역사가 아니라 설화처럼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설화 옛날 이야기를 진짜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국의 역사는 한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아마 한 5천 년쯤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은 그때부터 우리 한국 반도, 한국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살게 되면서 말을 했을 거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한국어다. 그래서 한국어의 역사는 한 5천 년쯤 된다. 몰라요, 사실은. 기록이 있는 거는 뭐 지금부터 한 2천 년밖에 안 되니까. 그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근데 한국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누가 한국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면서 뭔가 내 생각 말하고 그 사람 생각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이 생겼겠죠. 근데 강아지도 멍멍 뭐 하잖아요. 그죠? 뭔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아마 그렇게 언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누가 하루아침에 베트남 말을, 한국말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아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으면 어떤 법, 규칙이 있을 거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음, 아, 전화기예요. 전화기. 자, 이거를 한국말로 전화기 혹은 휴대전화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화기가 됐을까?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이 이건 책상이라고 해, 저건 의자라고 해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약속과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계 언어처럼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인간의 언어, 자연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언어를 연구하고 자연 언어를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언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밑에처럼 모든 언어는 소리, 그다음에 단어, 문장, 의미,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 맥락 속에서의 언어 사용. 이렇게 해서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자연 언어는 소리 체계.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존재하고 문자는 나중에 생기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어는 소리 언어로서의 한국어는 음성 언어의 한국어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기록에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 언어로 음성 언어로 2000년, 3000년, 4000년 사용되어 오다가 불과 한 700년, 600년 전쯤에 한국에서는 세종왕이라는 사람이 한국어를 문자로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 한국어의 문자 언어 체계를 만들었어요. 문자는 누군가가 만들 수 있어요. 아마 현재의 베트남 이 문자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혹시 알아요? 베트남 현재의 문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대답해 주세요. 현재의 베트남어 문자를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어 문자는 한 프랑스 전도사가 만들었습니다. 한 그렇죠. 언제? 15세기쯤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에 와서 네, 그때는 만들었습니다. 한 프랑스 전도사 15세기 그건 정보는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쯔놈 맞아요? 쯔놈 문자 이름이 쯔놈이에요. 음,
그거 더 옛날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쓰너미 만들어진 거는 800년, 지금부터 한 1200년, 1300년 전에 쓰너미 처음 만들어지면서 1300년대, 1400년대에 오고, 그 다음에 1600년대, 그때 프랑스 신부님, 프랑스 예수의 신부님이 이제 그 알렉산드르 드르드라는 프랑스 예수의 신부님이 이렇게 로마자를 이용해서 이제 베트남어를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단어 비교를 하면서 사전을 만드니까 베트남의 소리 문자를 듣고 그 소리를 이렇게 로마자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어 영향도 받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의 베트남어 문자 언어의 체계는 1651년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어떤 한 신부님 알렉산드르 드 로즈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의 문자 체계를 세종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소리 언어, 음성 언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수천 년 동안 베트남에 있었을 거고 베트남어가 한국어도 수천 년 동안 있었겠지만 문자 언어는 한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생각, 정보,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후손들한테 말로만 전달하는 자꾸 잊어버리고 바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만들고 문자로 기록하는 거죠. 문자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문자 언어는 한참 뒤에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음성, 음성 언어 하니까 소리니까 소리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아까 말한 그 알렉산드르 들르드라는 신부님도 그 베트남어 문자가 아마 그전에는 중국식 한자 같은 것도 사용했을 거고 뭐 다양한 방식, 쓰놈도 있었고 했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듣고 아마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베트남의 음성 언어를 조금씩 알았을 거예요. 짜오, 신짜오 이거를 들었어 귀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근데 베트남은 문자가 없다, 복잡하다, 힘들다 하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자 언어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자 문자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면 이게 신자오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이 나라 베트남어에는 이런 소리들, 자음은 이런 자음이 있고 모음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까 그 알렉산드르 들로드라는 사람이 베트남어 이 문자를 만들 때에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자기가 귀에 듣는 대로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이, 아, 우, 에, 아이, 우이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높고 낮은 게 있다, 성조가 있다. 그 위에다가 물결 표시도 하고 점도 찍고 하면서 그 성조도 모음에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언어에 대한 처음의 연구는 소리 체계, 즉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한국어에는 21개의 모음과 19개의 자음이 있다. 21개의 모음 중에 10개는 단모음이고 11개는 이중모음이다. 단모음이 뭐고 이중모음이 뭐지? 단모음은 아,
오 하는 것처럼 소리를 만들 때에 입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한번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 야 하는 것은 야는 이아, 이야, 이야, 우어, 워 이렇게 입 모양이 한 번, 두 번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 바뀌니까 두 번 지니까 이중모음. 위 하면 이제 세 번 바뀌면 삼중모음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어에는 실제 모음 체계에는 이중모음만 표기할 수 있고 실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삼중모음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표기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소리 체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체계, 모음 체계, 자음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한국어처럼 학교라고 쓰는데 발음은 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경음화가 있다. 그러면 소리, 음운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하는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경음화 규칙이 있고 경음이 아닌 것이 경음이 되는 규칙이 있으면 경음화 규칙. 착하다인데 착하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희역이 된다. 아, 원래는 착의 기역이 평음인데 희역이 되면서 희역이 격음이니까 평음이 격음으로 바뀐다. 유기음으로 바뀐다. 유기음화, 격음화.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제 음운 규칙. 그래서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 소리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음운론이에요. 여러분들 음운론 배웠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역과 아, 가, 이응, 강, 어, 단어가 됐다. 아, 강이 있다. 강은 단어다. 그래서 강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의 명칭과 연결되는 거죠. 의자, 책상, 연필 이렇게 이제 모음과 자음을 같이 쓰면서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일어도 있고 복합어, 합성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방은 가방인데 책 가방, 책하고 가방이 같이 합성되어서 합성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단어 체계와 형태 규칙, 이제 단어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뭐 조사 이런 것들을 어미 연구하는 것도 형태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철수, 빵, 먹다 이런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철수가 빵을 먹어요. 그래서 먹다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먹는다는 행위는 먹는 사람과 먹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가 먹어요? 철수가. 무엇을 먹어요? 빵. 그래서 철수, 먹는 사람 뒤에는 가, 혹은 이. 그 다음에 빵에는 대상이니까 을, 혹은 를. 사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배울 때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언제 이와 언제 가를 쓰는지, 언제 을 쓰고 언제 를 쓰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앞에 오는 명사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책처럼 받침이 있으면 주격조사는 이 책이 비싸다. 모자 받침이 없다. 모자가.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 이와 가가 있으면 그 문장이 주어가 되는구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통산을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빵, 받침이 있네. 을, 모자를 받침이 없다. 를, 모자, 을를 목적격 조사는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를. 아, 그런데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를,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그런 순서가 돼요. 빵 이할 때 쌍비읍 아,
이응, 자음, 모음, 자음. 그 다음에 순서가 자음 다음에 모음, 모음 다음에 자음, 자음 다음에 모음이니까 빵이 자음이 아니고. 근데 모자,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했는데 그 다음 모음 다음에 자음이 나와야 되니까 가. 그래서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순서로 말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형태 규칙이자 통사 규칙이 되는 거고, 점점 확장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개의 문장이 어떻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생기면서 그건 통사론 우리가 이제 할 것이고, 의미. 그럼 결국 우리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거를 내가 생각해낸 그것은 의미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만들어서 앞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내 생각을 전달을 할까?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소리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내 의미를 전달하죠. 그러면 나 배고파.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음성 언어를 듣고 아, 저 사람 배가 고프다. 아, 이런 뜻이구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 이상의 것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연구하는 것. 근데 거기에 이제 소리와 연관되는 것도 있는 것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칭찬. 그죠? 잘했어요. 칭찬인데 갑자기 발음을 약간 이상하게 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약간 뭐랄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는 똑같이 잘했어요인데 그 문장이 소리로 만들어질 때 잘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진술문, 평서문 문장이 될 때와 잘했어요.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제 의미가 단순히 문장과 문장 위에 또 위에 올려지는 문장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론에 대한 접근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이 내려와야 돼요. 뭔가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때 이제 약간 문장이 미안합니다. 이제 끝이 내려오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고개도 약간 미안합니다. 이게 떨어지죠. 그런데 가끔 이제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이 올라가는 저 사람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나 빨리 지나가는데 비켜! 이런 뜻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예의 없다고 할까 봐 예의 있는 척 미안합니다. 말이다. 미안합니다.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용로는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베트남어에도 높임말이 있나요? 말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일반 말하고? 다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에는 반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말이 높임말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높임말하고 반말은 반대말이 아니고 반말은 또 다른 언어이고 친한 관계, 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처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반말을 안 배워요. 반말을 안 배우고 이제 일반적인 높임말이나 일반 이제 문장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빵입니다, 이런 문장을 배우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리 씨가 한 7살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도망갈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아이에 맞는 말을 써야 돼요. 나가야 안녕. 이름이 뭐야? 아, 예쁘다. 이렇게 반말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B 씨가 저한테 안녕, 반가워. 저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할까? 이게 뭐예요? 상황,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이, 어떤 관계 이런 걸 따라서 한국어는 아주 달라요. 아마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이 상대방하고 차이에 따라서 6가지가 있어요.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먹게, 밥 먹으십시오. 뭐 이런 막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전 높임법 할 때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그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가 이제 그 언어학자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실제로 모든 언어학의 대상은 문장까지만이었어요. 문장. 그래서 문자 언어로 쓰여진 문장만을 연구했는데 사회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1970년대에 만들어지는데 소시오링구스틱스 언어는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이 언제 쓰이면 되는지, 언제 쓰이면 안 되는지, 그 말을 사용하는 방법, 규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화용론까지 언어학의 범위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언어학 혹은 한국어학을 일반 언어학을 연구할 때도 이렇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사용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국어도 한국어 의문론,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활용론 똑같이 베트남어 의문론, 베트남어 형태론, 베트남어 통사론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국어 의문론을 10시간 공부하면 베트남어 의문론은 50시간, 5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게 베트남어의 의문론을 안 다음에 한국어 의문론을 공부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통사론, 여러분 저하고 이제 4번 만나서 수업을 하지만 제 수업하는 동안에 틈틈이 베트남어의 사용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 이제 제 수업은 한국말로 한국어 통사를 하니까 막 부담되고 힘들지만 재미도 없는 데다가 그런데 베트남어 통사를 공부할 때는 베트남 여러분의 말이고 베트남 말로 쓰여진 책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 베트남어 통사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물론 재미는 없어요. 언어학은 한국어든 베트남어든 영어든 언어학은 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이 통사론 책 이런 거 보면 잠이 잘 옵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도 통사론 책을 공부하시고 잠이 안 올 때도 잠이 올 때도 다 베트남어 책을 베트남어 통사론, 한국어 통사론을 읽게 되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늘 통사론, 한국어 통사론 책, 베트남어 통사론 책, 베트남어 문법 책을 항상 가까이 두십시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언어도 우리도 이제 사람도 엄마 나가 있고 엄마 아버지 있고 엄마의 엄마 아버지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조상이 있잖아요. 언어도 그런 조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 개통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에 흥미 있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별로 없는데 베트남어는 언어에 속할까요? 혹시 알아요? 베트남어 어떤 랭귀지 패밀리에 들어가요? 알아요? 한국어는 알타이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베트남어는 몰라요? 우리 베트남어는 교리표 아니에요? 고리본가요? 네. 왜 고리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소리가 한 글자로 표시하고 음, 그리고 단어 자체가 의미도 있고 음, 의미적 어휘적 의미도 있고 문법적 음, 의미도 있으니까 음. 그거는 교리표라고. 네. 고립. 네.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교차거, 굴절어 이렇게 할 때 고리보란 얘기고 이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는 이제 그 지역 관련. 그래서 뭐 남아시아 어족 이렇게 하긴 해요, 베트남어. 네네네네네. 제가 오스트로아시아어. 착각했어요. 네, 네. 오스트로아시아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럼 그래서 우리 베트남어는 남아족. 네. 남아시아 어족. 예. 네, 남아시아 크메르어, 쪽. 어, 그렇죠. 크메르어하고 베트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남아시아 어족에 속한다고 하지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요, 이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냥 베트남어는 남아시아 어족에 속한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라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지만 요즘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도 하여튼 뭔가 조상의 언어가 있고 뭐 한국어는 터키어, 튀르키예, 그다음에 몽골어, 만주어와 비슷하다. 뭐 그다음에 베트남어는 크메르어와 비슷하다. 아마 옛날에는 같은 언어였는데 쪼개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언어의 기능은 의사소통, 사람과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서 대한 정의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체계니까 언어는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언어는 체계이다. 체계의 종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두 사람이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발신자, 수신자, 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아이고,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내가 발신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철수야 안녕 그러면 나는 이제 발신자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됐는데 상대방은 수신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나가 철수야 안녕 하면 들은 수신자가 발신자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요즘처럼 핸드폰이라는 이제 기계로 서로 하여튼 음, 같은 시간대에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야 되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신호 체계는 문자 언어인지 음성 언어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만나서 음성 언어나 혹은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면 문자로 써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만났지만 이렇게 문자 언어인지 음성 언어인지에 따라서
코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하고 한국말로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되겠고, 또 베트남어를 외국인한테 가르친다면 그 외국인이 베트남어로 베트남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신호체계, 여기에서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접촉했을 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언어는 총 6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이거는 꽃이야. 한글은, 한국어 문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 여기에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감정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은 연필이야. A는 B야. 이렇게 하는 기능. 사전적 이런 기능이 이제 지시적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도 있죠. 두 번째는 아, 진달래꽃이 피었구나. 감탄. 자기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것. 표현적 기능도 언어는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방에 있다면, 아니 교실에 있다면, 이제 강의실에 있는데 저는 움직이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저 끝에 전 씨가 저제 문 근처인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전 씨, 우리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요구나 명령. 실제로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듣고 문을 닫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 지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 명령적 기능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할 때 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철수야, 문 닫아.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아주 무섭게. 별로 아마 그 말하는 사람이 철수하고 친하지 않거나 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 때. 철수야, 문 닫아. 야, 문 닫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명령만, 명령문을 씁니다. 조금 부탁하면 닫아 해서 닫아줘. 이렇게 이제 좀 더 길게 닫아줘, 닫아줘 하면 조금은 좀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이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명령문을 쓰지 않고 철수야, 문 좀 닫아줄래? 철수 씨,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의문문으로 만들면서 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누군가가 철수가 문을 닫아주면 난 참 좋겠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제 철수가 들었어요. 아, 선생님이 내가 문을 닫으면 참 좋아하시겠구나. 문을 닫아드려야지. 나는 의문도 하지 않고 명령도 하지 않고 아, 누군가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혼자 한 말처럼 평서문을 이야기했는데도 누군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듣고서 문을 닫는다면 평서문이 명령의 기능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말하는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은 중급까지는 잘 안 배우지만 중고급 단계에 올라가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할까?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언어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 닫아 주세요. 문 좀 닫아줄래? 문 닫으면 참 좋겠다. 똑같은 의미가
다양한 방식의 문장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언어의 기능, 특징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친교적 기능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때 원래 사전적 의미는 정말 너 편안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거지?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다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고 네, 저는 지금 아주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의 뜻도 있었지만 안녕하세요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냥 신교,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옛날 저 어렸을 때 한 40년, 50년, 60년 전에는 길거리에서 동네 어른들을 만나거나 뭐 이제 어른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보다는 아침 식사하셨어요? 또 어른들도 아이한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말이에요. 그 어떤 어른이 철수구나 밥 먹었니?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요. 그렇다고 듣는 사람이 저럼 내가 밥을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대답을 안 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니? 안녕하세요. 인사말이에요. 여기 안녕한지 안 한지 나 안녕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또 언어가 가진 친교적 기능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한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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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두자 두자 이렇게 돼서 뭔가 둘둘둘 할 때 눈에도 보기 좋다. 뭔가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 음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뭔가 음악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뭐 느껴진다. 문자로 쓰여질 때나 말로 들었을 때나 할 때 이런 것들이 또 언어가 가지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6가지 기능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신교적 기능은 인사말, 명령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계속 이런 언어가 요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적 기능이다. 이거는 지시적 기능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뭐 재밌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언어 일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해를 못했거나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때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9시 12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9시 20분에 9시 20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좀 쉬셨습니까? 네. 왜 다른 학생들은 왜 얼굴을 안 보여줘요?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밖에 있어요? 네, 지금 학교로 네, 가고 있어요. 네. 아, 오늘 오후에 우리 한국 회사학 과목 발표가 있어서 아, 지금 도서관에 가서 좀 준비하려고요. 아, 그래요. 하여튼. 자, 이제 또 다른 분들 다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오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드리면 돼요? 이 파일. 아무나 하여튼 반장이든 누구든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예, 선생님. 그리고 능현 씨. 네, 예. 이 파일은 지금 그 한컴 오피스 예, 파일이니까, 네, 저희는 베트남에서 이거 거의 못 안 받습니다. 쓰지요. 못 제가 받습니다. PDF로 드리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능현 씨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아무나 하여튼 이메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예, 하여튼 뭐 제가 보내드리면 되죠. 제가 그 MS 워드로 바꿔드리면 돼요. PDF하고. 예, 제가 저 MS 워드로 전환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 PDF 파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교수님. 보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그리고 선생님, 반장님? 우리 그 다음 주에 수업 시간도 토론했는데 예. 그 수요일 저녁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도 있어서 예, 예. 혹시 그 오늘처럼 주말에 그냥 토요일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15일하고 29일이 안 돼서요. 아, 15일하고 19일날, 29일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네. 그 안 된 학생들이 이제 월, 수 해서 목요일 날 어때요? 목요일 날. 지금 우리 대부분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가장 시간이 나는 요일은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요? 네, 그냥 근데 이렇게 그냥 금요일에 안 되고 수요일에 안 되고 그럼 섞어서 그냥 어떤 친구가 수요일에 안 되고 어떤 친구가 금요일에 안 되고 그러면 화요일은 그냥 어때요? 화요일 예. 우리 그거는 아직 아 여러분 지금 의견도 좀 나눠주세요. 네, 지금 지금 제가 목요일이 안 되는 학생, 목요일로 바꿔놨는데 목요일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녹화 파일이 있어서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녹화된 거를 다시 봐도 될 것 같다고 그럴 해서, 수 있겠네. 이게 참 이 줌 수업은 그런 게 좋은 점이 있네요. 아 네네. 네. 그럼 우리 다 대부분 수요일에 시간이 되니까 그냥 예, 예. 그냥 일단 수요일에 수업을 하고
네, 수요일에 수업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녹화 자료를 보는 걸로. 네. 예, 예. 아, 음, 음, 아, 네. 좀 복잡하네요, 진짜 문제가. 음, 예, 예,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그 14, 15, 28, 29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알려주세요, 나중에. 예, 예. 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일반 언어에 대한 이야기 했다면 이제 좀 더 좁혀서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세계 언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카어, 아메리카 지역어, 아시아 지역어, 아프리카 지역어, 유럽 지역어, 태평양 지역어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같이 아시아 지역 언어에 속하는데 한국어는 동북아시아어 지역어, 그다음에 베트남어는 남아시아 지역어 다 자꾸 좁게 나갈 수 있겠죠. 현재 지구상에는 약 언어가 6천 개쯤 있대요.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국어는 뭐 11억 명이 사용하고 스페인어는 4억 명, 뭐 한국어는 7천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도 있지만 실제로 이 6천 개 중에는 한 사람만 쓰는 언어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언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언어학자가 얘기하기를 현재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지만 지구상에는 한 100년 안에 절반, 3천 개 이상의 언어가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언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의 문제도 그 언어를 사용하던 민족,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자기의 전통 언어, 자기 민족의 언어가 없어진다. 아마 베트남에도 뭐 지역 사투리 같은 경우도 계속 보존하고 싶어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사투리도 언어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약 7,700만 정도의 사용자, 그러니까 세계 한 13위권에 포함된대요. 근데 사실 이 순위가 2014년 거라고 얘기했지만 좀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세계 뭐 어떤 그 기관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베트남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베트남 인구. 지금 거의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10등에 일본어 다음에 10등이 베트남어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엉터리 자료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에스노로그라고 하는 공식 기관에서 이미 10년 전에 파악한 자료이지만 하여튼 좀 이상하더라고요. 베트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이제 언어의 힘, 언어의 힘은 그 언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베트남 언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더 힘센 언어지요. 한국어는 7천만밖에 안 되는데 베트남어는 1억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힘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제력과 연관될 수 있어요. 베트남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나빠도 계속 베트남 경제는 좋아지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쯤 되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적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이 팔리고 발전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남한은 지금 남한 쪽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밖에 안 돼요. 베트남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만들면 베트남에서는 100원 받으면은 한국에서 200원 받아야 돼요. 인구가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경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1억 명이라는 인구가 베트남어를 사용하니까 그만큼 베트남의 힘도 세고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력도 아주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빠뜨렸습니다만 경제 규모, 뭐 한류도 하지만 언어의 위상, 위치가 높아진 거는 사실은 요즘 뭐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막 한국 노래가 유명해지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 갖고 노래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조금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국 가수 좋아해요? 좋아해요? 요즘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아니, 베트남에서? 한국 가수 중에서 베트남에 제일 유명한 제일 인기 있는 가수 누구예요? 뉴진스. 뉴진스요? 네, 오, 뉴진스 아니면 블랙핑크. 블랙핑크? 오. 그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여성들한테는? 저는 솔로 가수보다 그냥 그룹 더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어.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민족 자체가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 제가 베트남 자주 갔었거든요. 자주 갈 때마다 음악 소리를 항상 들어요. 음악을. 베트남 음악도 들리고 공원에 가도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한국 음악도 많이 듣고 베트남 사람들이 음악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실 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한국어 특징. 아까 잠깐 이제 우리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는 뭐 교차고 굴절어 고리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베트남어가 일종의 고리버의 한 가지라면 한국어는 교차어예요. 그래서 조사나 어미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교착은 단어 뒤에 뭐가 자꾸 붙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는 조사도 많고 어미들도 아주 많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조사와 어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 각각의 조사들이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배울 때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자, 한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순이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이제 철수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먹어요 철수가 밥을 먹어요 밥을 철수가 먹어요 밥을 다 돼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조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가 있으니까 이가가 있으면 문장 안에 어디에 있어도 걔는 주어고 을들이 있으면 문장 내에 어디에 있어도 걔는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어미가 발달해서 배우기는 복잡하고 사용하기는 복잡하지만 일단 알고 나면 여기저기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순에 대한 것들은 조사는 명사 뒤에 바로 붙어야 되고
수식하는 말은 피수식 앞에 이 건물, 작은 집, 친구의 책, 기쁘지도 반갑지도 않은 소식, 뭐 내가 어제 만난 아이, 아, 내가 어제 만난 이 아이를 수식하는데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영어는 뒤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베트남어는 어때요? 작은 집 이렇게 할 때 베트남어도 순서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집 아, 작은 이렇게 돼요. 작은, 네. 오, 한국어 반대네요. 네, 한국어 배울 때 약간 좀 고생하겠네요. 여기에 작은 집이 있어요. 여기 집 작은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런 실수한 적 없어요? 베트남어의 순서 때문에 한국어 문장을 말할 때에 베트남어 순서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이 없나 본데요. 왜냐면 제가 옛날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가끔 자기 모국어의 영향으로 자기 모국어의 단어 순서로 한국어 순서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할 때 많이 고생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는 항상 명사 뒤에 붙어야 되고 보조 영어는 본 영어 뒤에 밥을 먹고 잤다, 타고 갔다, 입어 보았다, 먹어 버렸다,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가다가 먹다가 입다가 본동사인데 보았다, 버리다, 보고 싶다 보조 영어니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조사나 어미는 명사나 동사, 형용사 뒤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그래서 순서가 보통 철수는 책을 영희에게 주었다보다는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사람 먼저 물건 나중. 이런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사어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단어들이 연결될 때에 시간, 장소, 도구, 시간, 빈도, 장소, 방향, 도구 이런 식의 순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린 고등학교 때 종종 빈 작업실에서 벽에 수치로 그림을 그리곤 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이게 메인 핵심 단어예요. 우리는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사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렇지만 있으면 더 문장이 풍부해지고 의미가 더 이제 정확해지는. 그래서 필수 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 보조 성분을 넣을 때에는 시간을 먼저, 그다음에 빈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를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나는 어제 우리 집에서 친구를 만났다. 우리 집에서 어제 친구를 만났다. 약간 어색해요. 어제 우리 집에서 친구하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 이런 게 좋은데 우리 집에서 어제 친구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어색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 그다음에 도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을 했다.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문법적으로는 뭐 틀리진 않지만 조금 순서가 바뀌면 어색하다. 어제 일본으로 갔다. 일본으로 어제 갔다. 이렇게 말할 때 만약에 어제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일본으로 어제 갔다. 순서가 바뀌면 어쩌면 일본이라는 장소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었다. 그래서 강조의 의미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말할 때에는 보통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이제 한국어의 특징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 보다 더 한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나라마다 이런 시간, 빈도, 장소, 방향, 도구 이런 것들을 나열할 때에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외국어를 말할 때 자꾸 자기 모어, 베트남어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응해서 말을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국어로 생각한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뜻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베트남어, 모어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장을 베트남어로 번역했을 때에 똑같은 순서로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는지 혹시 지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종종, 빈도, 빈 작업실, 장소, 벽의 방향, 수초, 도구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말하는데 베트남어로 이 한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에도 똑같은 순서로 번역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누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우리 항상 주어가 앞에 그리고 서술은 항상 끝에 있기는 예, 하지만 대부분 부사어는 한국어 순서 좀 그냥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베트남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때에 순서가 똑같은지 한국어도 바꿔도 문장은 되거든요. 우린 고등학교 때 벽에 수치로 그림을 종종 빈 작업실에서 그리곤 했어.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들을 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이 의미를 베트남어로 번역했을 때의 순서가 같은지 다른지 그럼 달라요. 달라요? 아마 네. 당연히 다른 게 당연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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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로. 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언어마다 이 부사어들의 어떤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의 영향을 자기 모국어 베트남어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어로 생각한 다음에 한국말을 하면 순서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한국어를 말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는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어요. 그는 나이가 많다. 주어가 두 개죠. 나는 봄이 좋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나는 네가 걱정이다. 이게 다 지금 보면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 1, 2, 3 가나다는 둘 다 주어인데 여기는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 이건 주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도. 또 주제어가 있어요.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주어가 빠져 있지만 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그 출장 잘 다녀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어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말로 할 때는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한 문장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이런 문장.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갔는데 너 뭐 먹을 거야? 너 뭐 먹고 싶어? 아니면 우리 뭐 먹을까? 뭐 각자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해. 그럴 때에 나는 짜장면, 이렇게 말하죠.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말해본 적 있어요? 나는 김밥이야. 나는 짜장면이야.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식당에. 나는 학생이야. 나는 짜장면이야. 내가 짜장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지요?
이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인가요? 나는이 주어인가? 이상하죠? 법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쓰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잘 쓰거든요. 그 다른 화용이란 거. 활용 단계에서만. 네. 그러니까 이때 나는이 주어고 짜장면이 서술어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장은 이렇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짜장면이야죠. 그죠?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말하자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제어고 뭔가 안에서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짜장면이야. 이렇게. 이런 거죠. 밑에 있는 거 똑같이. 저녁은 먹었니? 저녁이 먹진 않잖아요. 저녁에 대해서 말하자면 생략되어 있는 너는 그 저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저녁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실현할 때는 그냥 나는 짜장면이야. 나는 짜장면. 나는 김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어가 많이 발달해 있는 언어다. 그다음에 문장을 연결할 때 영어 등에서는 and, but 이런 접속사가 필요한데 한국어도 그런데 그러나 등이 있긴 하지만 주로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한다.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을 산다. 이렇게 하는 비가 와서 우산을 산다.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연결할 때 and나 but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서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것은 뒤에서 이제 둘째, 세 번째 강의할 때에 연결 어미 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다룰 겁니다. 문장을 끝맺음할 때에 단순한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한 거지만 보조 용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철수가 학교에 가고 싶어지고 말아버렸다. 가고 싶어지고 말아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럴 때 뭔가 보조 용어는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의미가 추가돼요. 철수가 학교에 가다, 학교에 가고 싶어지다. 그럼 고고 싶다는 철수의 희망. 가고 싶어지다. 그 희망이 없다가 생기는 과정. 어지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가 돼서 고 말다. 결정이 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바라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 가고 싶어지고 말아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조 용어니 추가할 때마다 말하는 사람 혹은 문장 주어의 심리적인 태도, 양태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용언 뒤에 다양한 보조 용언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붙일 수 있는 것이 또 교차어의 특징이자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있다와 이다가 이게 지금 한국어 문법에서는 아주 복잡한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다가 품사가 뭐예요? 혹시 품사 아세요? 이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다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가가 결정한 품사는 조사입니다. 명사 뒤에 붙기 때문에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학 이상의 그 학문, 문법 연구자들은 절대로 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다예요. 옛날 막 100년 전 문법학자들은 이다는 철수는 학생이다라고 지정하니까 뭐 지정사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지정사에는 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복잡한 골치 아픈 대상이 됐고 있다도 어떨 때는 동사, 어떨 때는 형용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아주 애매한. 그래서 철수야, 너 사탕 있어? 그 소유 가지고 있니? 뜻이고
너 시간 있어? 이때는 소유의 문제인데 저기에 학교가 있다.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따에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면 는이 붙으면은 동사 현재 시제면은 밥을 먹는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면 는은 동사야 될 것 같은데 과거가 되면 재미있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쁘다, 예뻤던 형용사가 어떤이 돼요? 과거가 되려면은 그때 또 과거 시제를 쓸 때는 이따는 형용사처럼 재미있었던 이야기. 근데 현재 시제는 재미있는 이야기, 동사처럼. 그래서 야 이건 둘 동사인 것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인 것처럼 쓰이기도 하고 둘 다이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따도 이다처럼 품사 결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집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자꾸 동사처럼 쓰이려고 쟤는 집에 있은 적이 없어. 있은 적, 동사처럼 쓰일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 문장에 대해서는 문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중심 언어 할 때 우리는 한국어는 관계 중심 언어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베트남어를 예를 들면 좋은데 베트남을 모르니까 영어로 얘기 들면 밖에 비가 온다라는 거 할 때 그냥 누구한테 말하든지 간에 It's raining outside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나이가 많든 높은 사람이든 아이든 듣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이 문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온다는 정보만을 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비가 와,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용언이 들어와서 용언에 따라서 합법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부하 직원이면 야 비가 온다 우산 가져와라. 높은 사람이면 비가 옵니다. 우산 가지고 가십시오. 달라져요 표현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문장 종결 의미가 달라지는 그래서 표현이 달라지는 관계 중심의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통사론, 형태론적 특징, 아이고, 통시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통사론, 통사론적 특성인데, 지금 했던 말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계속. 조사도 그게 세 개가 붙을 수 있어요. 미래로의 여행. 하면 미래로의, 너에게로의 이런 것도 돼요. 너에게로의 조사가 세 개가 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지만 하여튼 여행을 아까 했던 말인데 가고 싶어지고 였다. 가다, 고싶다, 희망, 어지다, 변화, 진행, 고말다, 결과, 버렸다, 결과. 이게 막 붙을 수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어미, 파생, 접사가 모두 뒤에 붙는다. 그래서 이제 또 어미도 뒤에 붙고 접사도 뒤에 붙죠. 깊이, 높이, 먹히다, 먹이다. 이렇게 본 어근 뒤에 접사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이 있다. 명사는 쌀밥, 용언과 명사 결합할 때는 관형사 어미 붙어서 파랗다, 파란색 들어가다 되는데 갑자기 용언 어간이 오는데 명사 붙으면서 원래는 위에처럼 파란색처럼 덮은 밥 이어야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 없이 그냥 동사 용언의 어간 더하기 명사가 덮어버리는 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끼리 그냥 결합해버리는 이런 비통사적인
합성어도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고, 이런 단어 형성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때 이 형태로 단어 형성 과정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혹시나 뭐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형용사가 동사처럼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된다. 파란, 좋은, 예쁜, 이런 게 이제 예쁜 꽃, 파란색, 좋은 사람 했는데 사람이 좋다, 색이 파랗다, 이렇게 갑자기 좋다가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문장을 끝내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주격 중출, 목적어 중출, 목적 주어 중출 이렇게 하면 맞겠네. 철수가 수학을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타나는 문장이 허용돼요. 문법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목적어라고 보기보다는 또 주제어의 특성을 지닌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담화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생략이 굉장히 쉬워요. 철수야, 너 지금 어디 가? 응, 나 지금 집에 가. 너 왜 지금 집에 가? 나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한번 언급된 정보는 생략을 시킵니다. 철수야, 어디 가? 집에. 왜?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집에 가다 뭐 어디 가다 이런 거 다 생략돼 버리면서 이제 단어가 쉽게 구성되는 경우죠. 아마 보통 언어들은 이미 한번 언급된 정보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생략을 많이 시킵니다. 베트남어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히 한국어가 이 담화 중심 언어,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생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어를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오래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쳤던 외국인 학생 중에 가끔 불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지금 5년 동안 살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지금 뭐 토픽 6급도 훨씬 넘었고, 정말 저는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를 탔을 때에 제가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는지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옆에 어떤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몰래 엿들으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끼리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그들만, 한국 사람만 쓰는 또 다른 한국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실망스럽고, 저는 갑자기 한국어가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이야기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생략된 문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한국어 교재에도 보면, 철수야, 너는 지금 어디에 가? 미나구나. 나는 지금 집에 가. 근데 너는 왜 지금 집에 가?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집에 가. 이렇게 계속 모든 성분어들을 다 생략하지 않은 이상한 문장으로 대화문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알고 있는 정보들은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끼리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야, 너 그거 했어? 아니. 왜? 아유, 힘들어. 이거 어떻게 남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는 한국 사람이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두 사람 대화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동작, 어떤 동사인지를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대동사 하다. 너 했어 그거?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게 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들 뭐 이런 학회 같은 데 가서 이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중급 이상 고급 교재가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생략이 많이 이루어진 문장들이 교재 안에 대화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쇄를 하면 너무 이상하다. 문장이 문법성이 떨어져 보인다.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너 내일 뭐 할 거야? 그럼 대답 어떻게 하죠? 린ung엔 너 린 내일 뭐 할 거예요? 저요, 내일 집에서 쉴 거예요. 려고 하다를 이용하면 요거 하다. 저는 내일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 절대로 안 해요. 려고 하다를 쓰지 않습니다. 음. 내일 뭐 할 거야? 나 집에서 쉬려고. 쉬려고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끼리 대화할 때 내일 뭐 할 거야? 친구 만나려고. 내일 뭐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려고요. 만나려고요. 근데 그거는 문법,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에 없을 거예요. 리을라고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안 쓰는 하려고 해요가 외국 사람만 써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쓰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중급 이상 되는 교재에서는 어쩌면 문법성에 맞는 어떤 문장을 이용해서 교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문 옆에 또 하나 실제로 한국인이 말하는 방식에 생략되고 형태가 변한 실제 현재의 한국인들이 쓰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듣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통사로 설명할 때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문법, 이해 문법,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과 사용 문법, 내가 사용하기 위한 문법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가 상황 중심 언어라고 할 때 영어에서 이제 베트남어 이제 만약에 옷에서 단추가 이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베트남 말로는? 베트남 말로 아침에 갑자기 이게 단추잖아요. 베트남 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단추가 없어지면. 우리 반장님. 영어로는 I have lost a button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가 단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말하는 사람 중심. 그런데 한국어는 나는 단추를 잃어버렸다고 절대로 안 해요. 단추 떨어졌다. 단추가 떨어졌다예요. 혼자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베트남어는 어느 쪽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요? 베트남어로. 한국어 쪽으로. 그렇게 단추가 주어가 돼요? 네, 주어가 돼요. 오. 단추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어보다는 또 한국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황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베트남어도 담화 중심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어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록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모국어 베트남어학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강조하는. 그랬을 때에 베트남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면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국어 통사론을 공부하는 이유도 베트남어 지식하고 한국어의 지식이 비교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거잖아요. 그럴 때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는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어는 이렇게 말해서 이런 부분은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달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와 같은 내용들은 학생들한테 오래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비슷한 거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쉽게 설명해 버리고,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문장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어와 한국어 문법이 서로 아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면 더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하노이 국립대학의 그 전티형 학부장님한테도 여러분들이 그 베트남에서 지금 그 전티형 선생님 중심으로 베트남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처음 그 책이 처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 만든 한국어 교재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학부장님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국 대학의 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재로 베트남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한테 가르치듯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인을 위해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베트남 사람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쉽게 넘어가고, 베트남 사람한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걸 연구해서 학생들이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연구해야 한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은 단추가 떨어졌다. 미국 사람한테, 영어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잊어버렸는데 왜 단추가 주어가 되느냐?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베트남 말처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 이런 건 똑같네. 훨씬 설명이 쉽지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베트남어 지식, 베트남어의 통사적 지식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된다. 한국어는 듣는 사람 중심 언어예요. 말하는 사람 중심 언어가 아니니까 이거 지금 단추가 떨어진 것도 내가 아니라 단추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아마 베트남어도 그럴 것 같은데 학교에 안 가니 부정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아니요, 안 가요예요. 근데 한국어는 예, 안 가요예요. 먼저 그 사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서 맞아, 예스, 네, 안 가요. 베트남어는 어때요? 만약에 학교에 안 가니? 라고 이제 부정의문문으로 누군가한테 질문하면 안 간다고 할 때 예스예요, 노예요? 예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능, 웬, 너, 린. 대답해 주세요. 학교에 안 가니? 베트남어로 했을 때 대답이 베트남어로 대답한 때는 예, 안 가요라고 해요. 그럼 한국어 똑같네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영어에서는 no예요,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이 서양어, 인도 유러피안 언어하고 아시아 언어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학교에 안 가니라고 했는데 베트남어도 예, 안 가요가 되면은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이 베트남어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영어 쓰는 사람들 한국은 이래서 이제 청자 중심의 언어에서 뭐 청자가 하는 말을 일단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안 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그럼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대답하고 뒤에 긍정문 부정문이 같이 있잖아요. 한 문장 안에. 근데 베트남 사람한테는 이거는 베트남하고 똑같아요. 끝.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한국어, 베트남어를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높임법,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하였다. 베트남어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어에도 높임법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가 아니라 존재 중심. 식탁은